여기서 몰래 보는 것보단 구독을 누르고 편히 보시오.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해준다면 고맙겠소. 아직도 구독 안 누르다니 빨리 누르시오. 제3막 흑살대의 부름. 병령문 임무가 끝난 후 흑영대는 전에 없던 긴장감에 휩싸였다. 흥낭조의 성공은 마교의 어두운 복도를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교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최하위 조직 출신이 천마신교의 핵심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 내에서 이단적인 사건이었다. 흑영대의 교두 흑사는 임무 보고를 마쳤지만 내심 불안했다. 팽가로부터 탈취한 붉은 함은 이미 그의 교두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함 속에 든 혈마심 조각의 엄청난 힘을 상부와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 엄청난 비밀이 자신을 교두가 아닌 장로의 반열로 올려놓을 열쇠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교의 어둠은 흑산의 야심보다 항상 깊었다. 그의 은밀한 행적은 결국 그림자를 통해 상부에 보고되었다. 며칠 후 흑영대 막사의 묵직한 존재감이 드리워졌다. 흑살대장로가 직접 흑영대를 방문한 것이다. 흑살대는 마교 내부의 감찰과 암살을 전담하는 흑영대와는 격이 다른 상위 조직이었다. 장로의 이름은 연무였다. 그는 늙었지만 단단한 바위 같았고 그의 눈빛은 수천의 생명을 짓밟은 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연무는 흥낭조의 3명을 흑산의 교두실로 불렀다. 독고행 일행은 연무에게 가볍게 폭언을 취하며 흑산의 뒤로 섰다. 연무는 가볍게 끄덕이며 3사람을 한번 훑어보았다. 너희가 그 흥낭조인가? 내 따로 너희에게는 상을 줄 터이니 잠시 밖에 나가 있거라. 그는 말을 마치고 흑산을 노려보았다. 독고행 일행은 문 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흑산은 말없이 앉아 자신을 쳐다보는 연무의 눈빛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연무는 흑산의 교두실에 앉아 차가운 침묵만을 뱉었다. 그 침묵은 흑산의 등골을 땀으로 적셨다. 연무가 침묵을 끊고 방안을 내공으로 감쌌다. 흑산은 긴장했다. 엄청난 내공이 숨소리 하나 새어가지 않도록 방을 둘러싼 것이었다. 병령문 임무는 성공적이었다고 들었다. 연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흑산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는 압도적인 권위가 있었다. 예, 장로님. 흥낭조가 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흑산이 간신히 대답했다. 그는 붉은 함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연무는 흑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런데 병령내 탈취, 임무 외에 팽가로부터 특이한 물건을 압수했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다. 그 물건에 대한 보고는 왜 누락된 것이지? 흑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것은 미미한 보물에 불과하여 장로님께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폐기 처분했습니다. 연무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폐기. 흑산. 내 놈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더냐. 내 놈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내가 여기 올 이유도 없었다. 연무는 탁자를 손으로 가볍게 내리쳤다. 탁자의 한쪽이 소리 없이 가루가 되어 날렸다. 엄청난 압력이 교두실을 짓눌렀다. 가져와라. 내 놈의 목숨이 그 함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니. 흑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야심은 마교 고위 장로 연무의 압력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흑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비밀함을 열고 붉은 함을 꺼내 연무 앞에 받치듯이 내려놓았다. 연무의 얼굴에 비웃음이 서리며 흑산을 바라보았다. 연무는 붉은 함을 열어 노려보았다. 연무의 눈에 잠깐 이체의 눈빛이 보였다. 연무는 품에서 은색으로 된 특이한 천을 꺼내 흑혈마존의 유물인 혈마심 조각을 상자에서 빼내어 천에 감싸 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연무는 흑산에게 말했다. 자, 붉은 함은 폐기되었다. 무슨 말인지 너도 알겠지. 크크크. 빈 붉은 함만을 쳐다보는 흑산은 속은 말이 아니었다.
한편 밖에 있던 독고행 일행 중 단우는 연무를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었다. 단우는 그 연무라는 장로의 얼굴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어렸을 적 가문이 망하기 전 찾아왔던 낯선 고수들 중 한 명이 바로 저 연무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단우는 그의 잔혹하고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연무는 단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단우는 수많은 흑영대 졸개 중 하나일 뿐이었다. 연무는 흑산에게 명령했다. 내 놈의 흑낭조는 예상 밖의 공을 세웠다. 독고행, 단운, 백호, 이 세 명을 흑살대로 편입시킨다. 이 녀석들은 내가 따로 데려가마. 내 놈보다는 그놈들이 더 쓸모 있을 것이다. 연무는 말을 이었다. 혈마심 조각을 나에게 넘긴 걸로 너는 목숨이 연장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흑사는 모멸감과 분노를 삼켰지만 거역할 수 없었다. 연무를 따라 나선 독고행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사냥터로의 이동을 통보받은 사냥꾼처럼 냉정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마교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이 독고행 앞에 열린 것이다. 흑살대로의 편입은 독고행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변곡점이었다. 흑영대 훈련소가 진흙탕 속의 지옥이었다면 흑살대는 철저한 계급과 권력이 지배하는 마교의 심장부였다. 교두 연무가 독고행 일행을 데리고 천마신교 본산으로 향하는 동안 독고행은 연무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그의 기운을 관찰했다. 연무의 내공은 깊고 묵직하여 마치 태산이 앉아 있는 듯했다. 독고행 일행은 흑살대 막사에 도착했다. 그곳은 흑영대 막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갈하고 넓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살기와 긴장으로 더욱 팽팽했다. 흑살대는 마교의 핵심 요직으로 통하는 길이었기에 그 안에서는 더욱 치열한 파벌 싸움이 존재했다. 흑살대의 파벌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연무 장로를 중심으로 한 실리파, 둘째는 단영 장로를 중심으로 한 정통 마공 계열, 셋째는 혈강 장로를 중심으로 한 급진파였다. 독고행은 이 낯선 환경 속에서 무공의 끝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흑혈단의 힘으로 흑영대에서는 최고였지만 이곳 흑살대에서는 자신보다 한 수 위의 고수가 즐비했다. 독고행의 머릿속은 오직 생존과 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냉혹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어느 파벌에도 섣불리 몸을 던지지 않았다. 가장 효율적인 생존이란 모든 파벌의 힘을 관찰하고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흡수하는 것이었다. 그는 굶주린 늑대처럼 조용히 파벌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흑살대에서의 수련 과정은 흑영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에게는 질 좋은 무공비급과 약재, 그리고 넓고 쾌적한 수련장이 제공되었다. 흑살대에서의 첫 번째 수련은 위장술과 이해의 과정이었다. 독고행 일행은 정파무림에 잠입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마공으로 쌓은 힘을 감추고 정파의 무공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독고행은 정파의 하급 무공과 중급 무공을 배웠다. 그 무공들은 흑영마공의 살인 기술에 비하면 우직하고 느렸다. 하지만 이 무공들의 핵심은 위장이었다. 문제는 내공의 운용이었다. 마기를 억지로 중화시키고 정파의 무공처럼 보이게 운용할 때마다 독고행의 온몸은 독극물을 들이켠 듯 격렬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수련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통제하고 재구성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흑살대원들과의 대련은 매일 이어졌다. 이봐, 흑랑! 너는 흑혈단까지 먹은 녀석이 왜 이렇게 힘을 제대로 못 쓰나? 한 흑살대원이 조롱하듯 말했다. 독고행은 정파 무공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했기에 연속적으로 패배했다. 겨우 그 정도 힘으로 정파에 잠입하겠다는 건가? 가서 깔끔하게 목숨이나 끊기고 오지 그래. 독고행은 굴욕적이었지만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패배 속에서 상대의 기술과 자신의 약점을 냉정하게 분석할 뿐이었다.
내 놈의 신법은 빠르다. 하지만 내공 운영이 너무 조악해. 정파 무공을 익히는 건 고사하고 내 놈의 마공마저 퇴보하는 것 같다. 흑살대의 고수들 앞에서 그들의 흑영대 실력은 이완의 살인 기술에 불과했다. 패배가 반복되는 와중에 흑살대 내 한 조장이 독고행에게 흥미를 보였다. 그의 이름은 도진이었다. 도진은 어느 날 훈련을 마친 독고행에게 다가왔다. 내 놈, 독고행이라 했지? 흥랑 조장, 예. 독고행이 대답했다. 내 놈의 눈빛이 마음에 든다. 계속 처참하게 패배하는데도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어. 오히려 강함에 대한 집념만이 끓고 있군. 너는 짐승 같다. 도진은 독고행을 외진 석실로 데려가 술을 건넸다. 도진은 술을 들이켠 후 흑산의 과거사를 비추었다. 내 교두 흑사는 한때 나의 조장이었다. 내 놈만큼은 아니었지만 드도 흑살대에서는 때나 총망받는 인물이었지. 그의 무공과 수완은 흑살대 최고였다. 도진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곳 마교는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 파벌이 문제였다. 흑사는 당시 세력을 키우던 두 파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양쪽의 표적이 되었지.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휘말려 불가능한 임무에 던져졌다. 결국 흑사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의 휘하에 있던 흑살대원들은 거의 몰살당했다. 독고행은 침묵했다. 그는 대원들의 시체를 밟고 혼자 돌아왔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흑영대 교두로 좌천된 것이다. 그 후로 그는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갖게 되었지. 도진은 독고행의 심각한 표정을 보더니 덧붙였다. 흑사는 강하지만 그의 야심은 때때로 그를 눈멀게 했지. 너는 흑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흥랑, 도진이 독고행의 어깨를 쳤다. 나는 내 놈이 흑산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 너는 오직 강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 야성, 그 집념으로 살아남아라. 명심하겠습니다. 독고행이 짧게 답했다. 며칠 후 흑살대에서의 수련이 끝나자 세 사람에게 각각의 임무가 하달되었다. 연무 장로가 세 사람을 직접 불렀다. 연무가 독고행을 향해 말했다. 독고행, 내 놈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달된다. 정파 무림맹 산하의 정보를 담당하는 조직 하오문의 문도로 잠입한다. 그곳의 정세와 무림맹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주요 인물의 동향을 끊임없이 보고하라. 명령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독고행이 폭언을 취했다. 정파무공은 익혔겠지. 내 놈의 마공을 숨기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일 것이다. 마기를 완벽하게 감춰라. 실패는 죽음뿐이다. 연무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다. 독고행은 하오문의 기본 무공 몇 가지를 숙달하고 정파인처럼 보이는 처세술을 익혔다. 마공으로 쌓은 힘을 감추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독고행은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냉정하게 위장술을 완성했다. 연무가 단운을 바라보았다. 단운, 내 놈은 무림맹의 첩자로 잠입한다. 무림맹의 초급 무사시험에 응시하여 그 안에서 마교의 적대적인 세력들을 염탐하라. 단운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림맹의 초급 무사시험장에 도착했다. 저 놈의 기운이 왜 이렇게 불안정해? 합격은 어렵겠군. 시험관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단우는 시험장에서 흑살대에서 배운 정파 무공을 구사했다. 그는 능숙하게 무공을 펼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공의 흔적이 엿보이려는 것을 극도로 억제했다. 그는 마공에 익숙했기에 순수한 정파의 기운을 완벽히 흉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후, 간신히 넘겼군. 실력은 되는데 내공이 불안정해. 단우는 겉보기에는 힘든 수련 끝에 겨우
초급 무사의 문턱을 넘은 것처럼 보이도록 연기하며 턱걸이 점수로 시험을 통과했다. 무림맹의 눈에는 단운이 수많은 초급 무사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백호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백호, 내 놈은 은하표국의 낭인으로 잠입해야 한다. 은하표국은 정파, 무림의 물류와 운송을 담당하는 대형 상단이다. 그들의 운송 경로와 정파, 무림 각지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 알겠습니다. 연무 장로님. 백호는 거대한 몸을 굽혀 폭권을 취했다. 백호는 은하표국이 머무는 번화한 시장통을 찾아갔다. 그는 일부러 표국 소속의 무인과 고의로 시비를 일으켜 싸움을 벌였다. 이봐, 내 놈이 방금 내 어깨를 밀쳤잖아. 눈이 있으면 똑바로 걷지 못할 망정. 백호가 거친 목소리로 무인을 몰아세웠다. 뭐라고? 이 거안이 미쳤나? 내가 왜 내 어깨를 밀쳐? 표국 무인은 당황했다. 둘의 시비는 곧 싸움으로 번졌다. 백호는 힘을 조절하며 무인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거두며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그의 거대한 힘과 달리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은 총사의 흥미를 끌었다. 곧 표국 총사가 중재에 나섰다. 이봐, 내 놈은 누구냐? 낭인이 길거리에서 소란이냐? 총사가 물었다. 백호는 자신을 갈 곳 없는 강호의 낭인으로 소개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대신 억울함과 호소를 내세웠다. 총사는 백호의 힘을 보고도 의외로 순박하게 보이는 그의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총사는 시비 끝에 백호에게 은하표국에 들어와 일할 기회를 주었다. 좋다. 내 놈 힘은 좋으니 오늘부터 우리 표국의 짐을 운반하는 낭인으로 일해보겠느냐? 시비나 걸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백호는 우직하게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백호는 낭인으로 위장하여 은하표국에 잠입했다. 독고행과 단운, 백호, 세 사람은 흑살대의 명을 받고 마교의 심장부에서 나와 광활하고 위선적인 정파 무림으로 흩어졌다. 독고행은 하오문의 문도로서, 단운은 무림맹의 초급 무사로서, 백호는 은하표국의 낭인으로서 새로운 가면을 썼다. 그들이 걷는 무림의 길은 미래의 자신을 만들고 있었다. 하오문 분타에 잠입한 독고행은 철저하게 하오문도의 삶을 살았다. 마교의 흑영신법을 감추고 정파의 하급 무공을 익히는 고통은 여전했으나 그는 무공보다 정보의 흐름을 익히는 데 집중했다. 하오문은 정파 무림맹 산하의 조직이었지만 정보라는 이름 아래 온갖 더럽고 잡다한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곳이었다. 어느 날 독고행에게 급비 정보 하나가 흘러 들어왔다. 그 정보는 마교에 침투한 정파의 첩자로부터 하오문에 전달되었고 곧 무림맹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화산파 내부에 마교의 첩자가 침투해 있다. 그자의 신분이 거의 파악되었다는군. 정보의 핵심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교는 화산파의 내공 비급인 자아신공의 중요 구결을 탈취했고 빼돌린다는 내용이었다. 이 마교의 계획이 정파 첩자에 의해 하오문으로 넘어왔고 이제 하오문은 이 정보를 무림맹 본부에 전달할 참이었다. 독고행은 이 정보를 들은 순간 빠르게 보고해야 함을 느꼈다. 자아신공은 마교의 신법과도 비슷하다 들었는데 마교에서는 각 정파의 최고 무공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파를 부술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정보가 무림맹에 들어가면 마교는 큰 타격을 입을 터였다. 이 정보를 막아야 한다. 독고행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하오문에서 입수한 정보를 시장 구석에 표식을 남겼다. 그의 보고는 즉시 받아들여졌고 흑살대는 하오문 분타 소멸 계획을 실행했다. 그날 밤 계획대로 도진 조장이 독고행의 분타를 척살조와 함께 급습했다. 독고행은 내부에서 문도들을 처리하며 길을 열었다. 흥랑, 계획대로다. 신속하게 정보를 회수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하오문주가 마침 그 분타에 와 있었던 것이다. 마교의 쥐새끼들이 감히 하오문의 정보를 가로채려 하다니. 이미 다 쓰러진 마교 잡졸들아. 오늘이 바로 내 놈들의 제삿날이다. 하오문주는 경노하며 척살조를 향해 뛰어들었다. 독고행과 도진은 하오문주와 격돌했다. 독고행과 도진은 하오문주의 무공에 경악했다. 그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강자였다. 그의 내공은 깊고 끈질겼으며 다양한 정보 습득과 수많은 전투 경험이 어우러져 노련한 기술을 펼쳤다. 하오문주의 발길질을 막은 독고행은 그 여파로 뒤로 밀려가고 순간 거대한 장풍이 도진에게 쏟아졌다. 도진 조장님, 피하십시오. 독고행이 소리쳤다. 도진은 피하질 못하고 급하게 내공을 끌어올려 막았으나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10걸음이나 밀려나며 한 모금의 피를 입안에 머금었다. 진탕된 몸 안의 기를 빠르게 안정시키며 도진은 하오문주와의 격돌 속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독고행, 이놈의 무공은 보통이 아니다. 마교 정보에 없던 강자다. 독고행은 대답할 틈도 없이 하오문주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해냈다. 그는 생각 외의 고수를 만나 빠르게 내공이 소진되는 걸 느꼈다. 세상 어디 가나 나보다 다 강한 놈들 뿐이구나.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독고행은 내면으로 차가운 독백을 뱉었다. 도진과 독고행, 외 사인의 척살조가 합공했으나 하오문주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도진은 후회했다. 급하게 오느라 흑살대주에게 보고만 하고 소수인원만 온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격렬한 전투 중에 흑살대 3인이 하오문주와 하오문도에 쓰러졌다. 도진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하오문 분타에서 정보 탈취와 소멸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정보 탈취했으니 도주로 방향을 바꿔야 했다. 흥근왕, 내가 길을 열겠다. 도망쳐라. 도진은 독고행에게 말을 하며 흑영마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혈영장을 날렸다. 하오문주는 코웃음을 치며 방대한 내력으로 또 한 번의 거대한 장풍이 쏘아졌다. 두 손이 부딪힌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도진의 몸이 실 끊어진 연처럼 날아갔다. 그 짧은 찰나 독고행과 남은 흑살대원 한 명이 검을 하오문주에게 찔러 넣었다.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타격을 입힌 듯 했다. 하오문주는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 독고행은 뒤로 날아가는 도진을 안아들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흑영신법을 펼쳤다. 그 바로 뒤로 흑살대 한 명도 따라 붙으며 등 뒤에서 하오문주의 괴성이 들렸다. 부상당한 도진과 독고행 남은 대원까지 3명은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그는 도주하는 내내 흑살대에 여기저기 도움 요청 표식을 남겼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흑살대보다 정파 무림맹의 추격대가 항상 더 빨랐다. 어떻게 된 거지? 표식을 남기자마자 놈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마교 안에 첩자가 있다. 독고행은 이를 갈았다. 도주 중 남은 흑살대원마저 추격대 칼에 쓰러졌다. 도진 조장 역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상으로 독고행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끝까지 살아남아라 독고행. 도진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독고행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지쳐 상처 입은 몸으로 쫓기다 절벽 끝까지 몰렸다. 아래는 깜깜한 밤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높이였다. 경궁으로 내려가기에는 이미 내공도 바닥이 난 상태였다. 뒤에는 수많은 무림맹 추격대들이 선멸의 의지를 담은 칼을 겨누고 있었다. 더러운 마교의 쥐새끼. 여기서 무릎 꿇고 목을 내놓아라. 독고행은 피투성이가 된 채 품 안의 양피지를 만졌다. 아직 정보는 저놈들에게 넘어가진 않았다. 정보 내용을 열어볼 틈도 없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무릎 꿇으라고? 웃기지 마라. 어차피 죽을 목숨.
내 놈들의 칼에 죽느니 스스로 나를 끝내겠다. 독고행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흑영마공을 끌어올려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다. 바람 소리와 몸이 빠르게 하강하는 게 느껴지며 피가 머리 위로 몰렸다. 생각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엔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과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은 과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차가운 물을 느끼며 다리가 부서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의 몸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무림맹 추격대원들은 허탈하게 절벽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무인이 말했다. 이 절벽 보이지도 않는군. 자아신공의 심공도 같이 잃어버린 건가? 뒤에 한 인물이 아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한 무인이 절벽 아래를 뒤져서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며 길을 돌아 경공을 펼쳤다. 독고행은 정신을 잃고 계곡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다. 한참을 떠내려간 후 그는 계곡 중하류의 한적한 개울가에 떠밀려 왔다. 절벽 아래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던 독고행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노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상처를 회복하는 몇 주 동안 독고행은 자신이 마도를 걷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인간의 정을 느꼈다. 노파가 끓여주는 약죽과 노인의 묵묵한 보살핌은 독고행의 냉혹한 심장에 낯선 온기를 불어넣었다. 고아로 살면서 내게 남은 것은 굶주림과 고통뿐인 줄 알았지. 이 정이라는 것은 이토록 따뜻한 것이었나? 독고행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내면의 혼란을 느꼈다. 회복을 마친 독고행은 노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다시 흑살대 본거지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이 마교의 은밀한 보복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동료들의 행방과 임무의 끝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흑살대 본거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벽돌 사이에는 급작스러운 이동 표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독고행은 그 표식을 따라 마교의 다음 거점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격한 전투 흔적이 남은 폐허였다. 바닥에는 흑살대, 무복을 입고 사망한 자들이 많이 보였다. 시신들은 정파 무공에 의해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결국 우리를 버린 건가? 아니면 놈들에게 당한 건가? 독고행은 고립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흑살대와 흑영대 두 곳뿐이었다. 흑살대 연락 방법은 끊겼고 그는 완전히 홀로 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흑영대 본거지가 무림맹의 기습으로 전멸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우문 정보가 무림맹에 넘어가면서 추가로 팽가 사건 당시 개방이 입수한 정보가 더해져 흑영대 주둔지가 습격당한 것이다. 독고행의 마지막 돌아갈 곳마저 사라진 것이다. 독고행은 다시 노부부가 살던 외곽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러나 오두막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고 노부부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검에 찔린 자국이 매화처럼 피어있는 흔적으로 보아 화산파의 검로 같았다. 독고행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인간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작은 불씨가 정파의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칼날에 의해 꺼져버린 것이다. 위선적인 정의라는 이름 아래 힘없는 자들까지 짓밟는 것이 너희의 본질이냐? 나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이 되어 돌아가겠다. 독고행의 내면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더 깊숙한 숲으로 들어갔다. 오직 무공수연만이 살 길이자 복수의 길이었다. 몇 달이 흘렀을까? 독고행은 흑영마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깊은 산속에서 수련 중 잠시 사냥을 나왔다가 음습한 곳에서 거대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한 노인이 돌 위에 앉아 명상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은 평범했으나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마치 태고에 마가 잠들어 있는 듯 압도적이었다. 연무장로의 무의는 저 노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았다. 몸 안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순간 도망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심연이었고 독고행을 꿰뚫어 보았다. 재미있군. 이곳에서 마교의 애송이가 있다니. 노인은 독고행의 흑역마공 기운을 단번에 파악했다. 독고행은 도망갈 시기를 놓쳤다. 속으로 독고행은 내 삶은 왜 이리 고달픈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때 노인이 말했다. 내 너를 잡아먹지는 않으마. 요즘 세상은 어찌 돌아가는지 궁금하구나. 나를 따라오라. 노인은 명령했고 독고행은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 그 거대한 무위에 압도당한 것이다. 그 노인은 바로 혈영마교주였다. 그는 한때 마교의 많은 문파 중 사라진 혈영마교의 교주였으며 마교의 각 파벌이 통일되기 전에 흑혈마존이라 불리던 전대고수였다. 흑혈마존. 독고행은 순간 생각했다. 이 노인이라면 나를 강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순간 독고행이 무릎을 꿇으며 삼배를 했다. 흑혈마존은 이 상황을 즐겁게 생각했다. 세상과 오랫동안 단절하고 마음으로 곱씹으며 무공에만 몰두했던 전대마도였던 자신에게 새로운 제자라는 건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생긴 상황이었다. 또한 독고행의 강인한 모습과 빠른 눈치는 흑혈마존의 마음에 들기도 했다. 그렇게 독고행은 전대 흑혈마존을 처음으로 자신의 사부로 모시게 되었다. 흑혈마존은 독고행을 제자로 받아들인 이유를 말했다. 내 놈에게서 잃어버렸던 나의 야심이 보인다. 강함에 대한 너의 굶주림과 야성. 그것만이 너를 마도의 끝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흑혈마존은 독고행에게 자신의 진정한 무공인 혈영마공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혈영마공은 내공 위주 무공이었으며 응축된 마기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장법이 주를 이루었다. 흑역마공은 잡다한 기초 입문 무공일 뿐이다. 진짜 마도는 너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힘의 근원을 제어하는 것이다. 정파의 얄팍한 호신강기 따위는 내 혈영마공의 장력 앞에서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다. 흑혈마존은 독고행의 내공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었다. 마공의 근원적인 힘을 제어하는 신법은 독고행의 내공을 이전에 흑혈단으로 얻었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깊고 순수한 마기로 채워 넣었다. 어느 날 혈용마공을 수연 중에 흑혈마존이 말했다. 흑혈마존이 산속에 처박혀 무공만 연마하는 이유는 비극적이었다. 나는 전대 천마에게 도전하여 한 번 패했다. 천마신공의 강함은 그 당시 나의 혈용마공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지. 그리하여 패관한 사이 혈용마교는 파벌 싸움에 아예 사라지고 천마를 찾았으나 정파, 무림맹의 합공에 이미 사라졌고 당시의 마교는 오합지졸해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졌던 흑혈마조는 혈용마공의 그 길을 향해 다시금 패관을 하고 10년이 지난 이곳에 나와 있던 것이었다. 흑혈마조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룰 목표가 사라지니 삶의 의미가 약해지더군. 게다가 지금 천마라는 자는 천마신공 5성에 그친 아둔한 애송이에 불과하다. 아마도 천마심결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천마교주 때문이겠지. 나도 언제 갈지 모르나 내 놈이 내가 못다한 것을 이뤄주리라 기대를 해보마. 그 후로 독고행은 전대고수인 흑혈마존의 가르침을 통해 급속도로 강해졌다. 그의 흑영신법은 혈용마공의 깊은 내공을 만나 흑영신법 5성으로 진화했다. 그의 장법은 이미 웬만한 흑살대 조장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호의 다른 두 그림자 역시 멈추지 않았다. 단우는 무림맹에서 초급 무사 신분을 벗어나 무림맹 요인 호송대로 발탁되었다. 그는 이제 무림맹의 정보가 오가는 핵심 경로를 감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단우는 거의 정파 무림인처럼 보이는 완벽한 위장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백호는 은하표국에서 그의 압도적인 힘과 우직함을 인정받아 정식 무사가 되었고 이내 표국 호송대장으로 움직였다. 그는 정파 무림의 물류와 경제 상황 그리고 각 문파의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단운과 백호는 1년 넘게 마교, 특히 흑살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이미 흑살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음을 직감했지만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위장 신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한편 흑살대 내부의 소식도 흘러나왔다. 도진조의 전멸 소식은 이미 마교 전체에 퍼져 있었고 흑살대는 정파의 보복을 피해 이미 다른 곳으로 본거지를 이동했다는 것이었다. 마공의 습득,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절정 고수인 흑혈마존의 세심한 지도 아래 독고행은 혈영마공의 마지막 구결까지 배웠지만 이젠 시간과 천운만이 무공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흑혈마존은 독고행에게 천마신공의 심공과 혈마심에 관하여도 설명해 주었다. 혈마심은 천마가 후대 천마에게 물려주는 방대한 내공을 응축시킨 조각이었던 것이다. 그 조각 중 하나를 흑혈마존이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전전대 천마가 혈영마공을 익혔던 흑혈마존의 사부에게 전해진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폐관 중 사라져 버린 물건이었다. 그 조각은 단순한 내공의 결정체가 아니며 천마가 이룬 심공의 일부분도 자연스레 새겨지는 조각이었다. 내 놈은 이제 흑혈마존의 제자다. 강해져라. 그리고 마도를 너의 발밑에 두어라. 독고행은 마침내 강해져야 할 명확한 목표와 그 힘을 얻을 명확한 길을 얻게 되었다. 마교의 근원에서 시작된 그의 복수와 야심은 이제 광활한 강호를 향해 검은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빨리 구독하세요. 제오막 흥랑의 부활. 혈영으로 거듭나다. 단해의 끝을 감돌던 정적은 독고행의 양손에서 터져 나온 폭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암석지대의 지표는 비명을 지르며 뒤흔들렸고 그가 내지른 장력에 직격당한 거대한 바위들은 찰나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미세한 가루가 되어 허공을 부유했다. 흩날리는 돌가루는 자욱한 안개가 되어 독고행의 전신을 감쌌으나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독고행은 천천히 제 손바닥을 응시했다. 거칠게 떨리는 손등 위로 붉어진 혈관들이 그가 품은 힘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1년 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질 때 느꼈던 그 비참하고 시린 무력감이 아니었다. 고아로 태어나 오직 굶주림의 허기와 살점 속을 파고드는 고통만을 숙명처럼 안고 살았던 비천한 그림자가 죽음보다 깊은 심연 속에서 흑혈마존의 가르침을 받으며 세상 모든 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공할 위력으로 변해 있었다. 흑혈마존은 저 멀리 짙게 깔린 먼지 구름을 가르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만족감도 흔한 칭찬의 기색도 없는 시선이었다. 그저 잘 벼려진 칼 한 자루의 날카로움을 점검하는 대장장이처럼 건조한 시선만이 독고행의 전신을 꿰뚫듯 훑어내렸다. 전대마두이자 최절정의 고수로서 중원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혈마존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나 암석지대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제압하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머금고 있었다. 1년 정도의 나의 혈영마공을 이만큼이나 소화해내다니. 하지만 독고행, 명심해라. 그 수려하고 잘난 낯짝으로 중원 땅을 밟는 순간 적들은 내 목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산하기 전 내게 요긴하게 쓰일 역체변환수를 알려주마. 이는 무공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허물이다. 다른 역용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이야. 독고행은 흑혈마존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흑혈마존은 하산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역체변환술의 요결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가죽을 붙이는 역용술과는 차원이 다른 비공이었다. 자신의 진기로 골격의 마디마디를 비틀고 근육의 결을 직접 다스려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신체까지 모두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기이한 마공이었다. 나아가 체내에 가공할 마기를 심연 깊숙이 가두어 평범한 범인으로 위장하는 입마잡용의 수법이 그 핵심이었다. 내가 일러주는 요결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라.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너는 그저 허물 좋은 송장에 불과할 것이다. 내 안에 살기를 갈무리하고 평범한 장안의 껍질을 써라.
그것이 내가 적들의 심장까지 접근할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야. 수일간에 걸친 혹독한 역체 변환술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뼈마디가 어긋나고 관절이 해체되는 지독한 통증이 독고행의 전신을 쉼없이 휩쓸었다. 마치 살아있는 채로 온몸의 가죽을 벗겨내고 뼈를 하나하나 다시 조립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수시로 아득해졌다. 하지만 독고행은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핏물조차 삼켜내며 그는 버텼다. 이미 그의 내면에는 정파의 위선에 대한 타오르는 증오와 정파의 탈을 쓰고 힘없는 노부부를 살해한 놈들도 용서할 수 없었다. 땀방울이 암석 바닥을 빗물처럼 적시고 근육이 비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적막한 단해를 메웠다. 마침내 수연이 끝나고 거울 대용으로 놓인 맑은 물통 속에 비친 것은 1년 전에 수여했던 청년 독고행이 아니었다.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피부가 투박하게 일어난 중원천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흑혈마조는 만족스러운 듯 무심하게 등을 돌렸다. 그의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서늘한 기운을 남겼다. 나는 이제 예전 혈마곡을 다시 가봐야겠다. 그곳에 혹시 혈영마교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가 살펴야겠지. 너도 같이 가보겠느냐? 아니면 강호를 돌며 경험을 쌓고 마교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한동안 말이 없자 흑혈마조는 웃으며 그래, 쉽게 결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 너 하고자 하는 대로 하거라. 그러다 생각이 나면 혈마곡을 한번 찾아와 보거라. 그곳엔 아마도 내 녀석이 필요한 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흑혈마조는 독고행이 선뜻 대답을 못하자 약간의 서운함도 있었지만 독고행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다. 이별은 그들의 삶만큼이나 건조하고 비정했다. 흑혈마존의 그림자가 서쪽 단의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지자 독고행은 정반대 방향인 동쪽을 향해 몸을 날렸다. 흑혈마존의 지도로 5성의 경지에 다다른 그의 흑영신법은 이제 신형을 보이지 않는 환영으로 만들 정도였다. 이틀 밤낮을 쉼 없이 내달리는 동안 그의 발은 단 한 번도 대지에 닿지 않았다. 바람보다 빠르게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넌 끝에 독고행은 1년 전의 참극이 그대로 멈춰있는 노부부의 오두막 폐허에 도착했다. 무너진 석가래는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겼고 습기찬 흙냄새가 진동하는 폐허 옆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난 노부부의 무덤이 있었다. 독고행은 그 초라한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고아로 자란 자신에게 처음으로 인간의 정의라는 온기를 알게 해준 이들이었다. 그 대가가 화산파의 무자비하고 위선적인 칼날에 의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독고행의 가슴을 난자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위선적인 정의를 내세우며 힘없는 자들을 서슴없이 짓밟는 정파의 본질을 뼈저리게 확인했기에 그의 심장은 이제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맥동했다. 집안 구석에 흩어진 보찜을 챙기던 중 마당이 흙더미 속에서 발끝에 묵직하고 딱딱한 감촉이 전해졌다. 조심스레 흙을 파헤치자 낡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1년 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양피지였다. 그것을 노부부가 양피지가 젖은 걸 말려 보관해 놓았던 것 같았다. 정작 자신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항아리 속에는 화산파의 비밀, 내공구결인 자아신공의 요결과 함께 마교의 동료, 첩자 명부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독고행은 양피지를 쥐며 생각했다. 생각보다 일이 좀 더 쉬워질 수 있겠군. 양피지를 펼치자 물에 젖어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보였고 자아신공의 요결이 보이나 그 요결은 애매했다. 자기부쟁, 이만검자복자와는 다투지 않으나 만자루의 검은 스스로 엎드린다. 하동하동, 노을이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인다라. 허이유하, 비어있으되 노을은 남아있다.
일기귀원 어진 기운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인가? 화산파의 요결이라는 이 구결은 독고행에게 도사들의 허무맹랑한 요결로 보였다. 그리고 독고행은 첩차들의 명부를 더 알아보고 싶었으나 물에 젖어 흐트러진 글자를 더 이상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독고행은 양피지를 품 안에 넣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양피지를 산매진화로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곧장 강남 하우문 분타를 향해 신형을 날렸다. 이동하는 험준한 산길 위에서 한참을 달리다 산능선으로 지는 태양을 보며 순간 자아신공의 요결 중 하나인 하동하동이 떠올랐다. 노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인다가 이런 건가. 독고행은 쉬지 않고 내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경공을 펼치며 자신도 모르게 걷고 잠드는 찰나마다 자아신공의 요결의 내용을 마공으로 습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독고행은 몰랐다. 흑혈마존에게 배운 혈영마공의 이치와 화산파의 자아신공의 한 구결이 정교하게 어우러지며 자아신공의 구결은 그의 혈맥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강남의 번화한 초입에 다다랐을 즈음 자아신공의 요결은 이미 그의 몸 안에 자연스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혈영마공을 익힌 자신의 무의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느꼈다. 시장의 한 음식점에 들어섰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는 여전히 탐욕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장통의 소란함 속에 섞여 국밥을 비워내던 독고행은 역체변환술로 변형된 투박한 턱관절을 움직이며 주변의 기운을 살폈다. 흑혈마존 아래서 보낸 1년은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감각마저도 짐승의 그것처럼 예민하게 바꿔놓았다. 평범한 장안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는 이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완벽한 허물이 되어 있었다. 독고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우문 분타가 숨겨진 골목 안쪽으로 발을 들였다. 1년 전 이곳은 그에게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으나 지금은 그저 구멍 뚫린 상자에 불과했다. 하우문도로 잠입해 밑바닥 붙어 있었던 경험은 독고행에게 그 어떤 명숙도 가질 수 없는 지름길을 선사했다. 그는 무린맹의 감시가 닿는 정문이나 담벼락 대신 버려진 폐가 밑바닥의 배수로를 택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만 혈영마공으로 다져진 그의 내력은 오물을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기벽을 형성했다. 흑영신법 5성의 경지는 좁고 습한 통로 안에서도 그를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게 했다. 별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리조차 죽인 채 그는 분타의 심장부인 지하 비밀 집회소 바로 밑까지 도달했다. 통로 위쪽에서 들려오는 보초들의 발소리와 조잡한 농담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독고행은 입마잠룡의 수법을 극성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심장박동은 분당 수회 정도로 느려졌고 체온은 주변의 차가운 돌벽과 동화되었다. 위층의 무인들은 바로 발밑에 죽음의 사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방법이 없었다. 독고행은 천천히 천장의 석판을 밀어 올렸다. 먼지 하나 떨어뜨리지 않는 정교한 손놀림이었다. 그가 올라선 곳은 하우문 분타에서 가장 은밀한 정보를 취급하는 서류 보관실의 구석이었다. 책장 사이의 어둠 속에서 독고행은 사냥감을 기다리는 늑대처럼 몸을 웅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며 쥐새끼 같은 인상을 가진 사내 하나가 들어왔다. 하우문의 정보 수집가이자 마교 내부에 잠입한 정파 세작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그림자 통로 중 하나였다. 사내는 주변을 살피지도 않은 채 익숙하게 벽면에 비밀 수납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마교 본산과 흑살대, 매부의 동태가 적힌 밀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독고행의 신형이 보이지 않는 환영처럼 움직였다. 흑영신법의 잔상이 서류실 내부를 메우기도 전에 독고행의 투박한 손가락이 사내의 목덜미와 척추의 대추혈을 정확히 짚었다. 사내는 비명은커녕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못한 채 전신이 마비되었다. 독고행은 사내의 눈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체변환술로 뒤틀린 낯선
장안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혹한 안광의 사내는 사지가 떨리는 공포를 느꼈다. 독고행은 사내의 품에서 각 꺼낸 밀서를 가로챘다. 밀서에는 흑살대 내부에 여전히 암약하고 있는 정파세작의 이름과 그들이 접선하는 날짜, 암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독고행의 눈이 가늘어졌다. 1년 전 도진 조장과 동료들이 죽어나갈 때 정보를 팔아넘겼던 자들의 잔당이 여전히 마교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독고행은 사내의 눈을 보며 나직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읊조렸다. 목소리 역시 역체 변환술로 변조되어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같았다. 이제 내 놈은 필요 없군. 사내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다. 독고행은 사내의 혀를 풀어주는 척하며 혈육마공의 음독한 진기를 그의 신맥에 주입했다. 사내의 전신 근육이 소리 없이 뒤틀리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외상 하나 없이 심장이 멈추는 완벽한 처단이었다. 독고행은 밀서를 우악스럽게 쥐어짰다. 소나귀에서 피어오른 붉은 마귀가 종이를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버렸고 재는 독고행의 입김 한 번에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제 은밀함의 시간은 끝났다. 독고행은 서류실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를 지키던 무사들이 당황하며 병기를 뽑아 들었으나 독고행의 손은 이미 그들의 목줄기에 닿아 있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이었다. 장력에 정면으로 직격당한 보초의 머리가 벽면의 석재에 박히며 수박처럼 으깨졌다. 독고행은 멈추지 않고 연무장으로 이어지는 중앙 통로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마다 대리석 바닥이 혈육마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침입자다. 적습이다. 비상소집을 알리는 종소리가 둔타 내부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사방에서 하오문도 수십 명이 개떼처럼 몰려 나왔다. 하지만 독고행은 검을 뽑지 않았다. 독고행은 달려드는 수십 명의 하오문도 한복판으로 신형을 날렸다. 오성의 흑영신법이 펼쳐지자 연무장 바닥 위로 수십 개의 붉은 잔상이 생성되었다. 하오문도들은 허공을 가르는 환영을 보며 허둥거렸고 그 찰나의 틈을 타 독고행의 실체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혈육마공에 응축된 진기가 담긴 장력이 연무장 한가운데를 타격했다. 폭사된 진기는 눈에 보이는 파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파동에 직격당한 무인들은 장기가 파열되어 선혈을 내뿜으며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정파, 무림맹의 보호를 받으며 강남의 뒷골목을 호령하던 하오문도들에게 이 가공할 마공은 재앙 그 자체였다. 독고행은 무심한 눈으로 피칠갑이 된 연무장을 내려다보았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신음은 그에게 그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오직 1년 전 이 채무를 이행하는 수금원처럼 기계적으로 하오문도들의 생명줄을 끊어놓았다. 이런 악마 같은 놈! 분타의 정에 무사들이 필사적인 합공을 펼치며 독고행의 전우좌우를 봉쇄했다. 내자루이 검이 그의 심장과 목을 노리고 쇄도하는 순간 독고행의 전신에서 짙은 혈무와 같은 마귀가 폭발했다. 혈영마공의 혈영 호신강기였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들이치던 검들이 독고행의 몸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갔다. 독고행은 튕겨나가는 검의 도신을 맨손으로 낚아채 그대로 역으로 내질렀다. 자신의 검에 자신의 심장이 뚫린 무사들이 허망한 눈으로 쓰러졌다. 분타는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다. 화려했던 목조 기둥들은 독고행이 내뿜는 진기에 으스러져 가루가 되었고 바닥은 하오문도들이 흘린 피로 흥건했다. 독고행은 단 한 번의 거친 호흡도 내뱉지 않은 채 분타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천천히 발을 옮겼다. 발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그 무게는 죽음보다 무거웠다. 중앙대전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독고행은 잠시 발을 멈췄다. 그의 내면에서 혈육마공의 검붉은 마귀와 함께 최근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자아신공의 묘한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노을처럼 은은하면서도
만자루의 검을 굴복시킨다는 자아의 이치가 마공의 폭력성과 기묘하게 어우러졌다. 독고행은 문을 향해 가볍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것은 혈용마공의 파괴적인 장법도 자아신공의 유능제강도 아니었다. 두 기운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무의였다. 하동, 아동. 노을이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인다. 육중한 대전 문이 형체도 없이 바스라졌다. 단순히 부서진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입자 단위로 분해되어 사라졌다. 먼지 구름 너머로 겁에 질린 분타의 간부들이 뒤로 낮아빠지는 모습이 보였다. 독고행은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외면한 채 대전 한가운데 놓인 향로를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화르륵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변해 분타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독고행은 불길에 휩싸인 분타를 뒤로 한 채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역체변한 술로 빚어진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으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첩자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강남의 하늘이 불길로 붉게 물들었지만 독고행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신형을 날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하우문 분타가 화마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독고행은 강남의 습한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날렸다. 흑혈마존의 가르침으로 1년 만에 성취한 혈용마공의 방대한 내력은 그의 신형을 깃털보다 가볍게 만들었고 오성의 경지에 다다른 흑영신법은 그를 보이지 않는 환영으로 화하게 했다. 그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수십 장의 거리를 건너뛰며 불길이 닿지 않는 기루 거리의 어두운 뒷골목에 내려앉았다. 역체변한 술로 빚어낸 투박한 장안의 껍질은 여전히 견고했다. 독고행은 다시 평범한 행인의 걸음걸이로 화려한 등불이 넘실거리는 기루의 밤거리를 걸었다. 전신의 혈맥 속에서 날뛰던 살기와 마기를 입마잠룡의 수법으로 치면 깊숙이 가두자. 방금 전 수십 명이 생명을 도살했던 사신의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이제 그저 하루이고다 남을 술로 달래러 나온 이름 없는 장안에 불과했다. 독고행은 시장통 외곽의 후미진 곳에 자리한 낡은 여관의 방을 잡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참아왔던 거친 숨을 내뱉었다. 역체변한 술로 골격을 비틀고 근육을 재조립한 탓에 긴장이 풀리자마자 온몸의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극심한 통격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신음조차 흘리지 않은 채 차가운 나무 침상에 몸을 뉘었다. 어둠이 내린 천장을 응시하며 독고행은 방금 전 하우문 비밀 보관실에서 뇌리에 새겼던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흑살대 내부에 여전히 암약하고 있는 2명의 첩자. 그들의 존재는 독고행의 가슴 속에 식지 않는 불길을 지폈다. 도진 조장과 동료들이 하우문의 함정에 빠져 몰살당했을 때 그 배후에는 마교 내부의 정보를 정파에 팔아넘긴 배신자가 있었다. 연무장로. 독고행은 흑살대의 실권자이자 자신들을 흑살대로 직접 끌어들였던 연무의 단단한 바위 같은 얼굴을 떠올렸다. 만약 흑살대 내부의 세작들이 연무와 결탁되어 있다면 마교의 심장부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독고행은 1년 전 연무가 흑산으로부터 혈마심 조각을 가지고 자신들을 흑살대로 데려가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했다. 그보다 강한 자는 없을 것 같았지만 자신은 벌써 이미 연무의 무위와 동급, 아니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독고행 자신은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독고행은 다시 강남의 번화한 시장거리로 나섰다. 역체변환수를 유지한 채 평범한 무인의 행색으로 국밥 한 그릇을 비워내던 그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하표국의 깃발을 앞세우고 대규모 표행의 호위를 맡은 무사들의 행렬이었다. 독고행의 숟가락이 멈췄다. 호송대열의 선두 부근에서 웅장한 기계를 뽐내며 걷고 있는 거구의 사내 백호였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동료의 모습에 독고행의 냉혹한 심장이 일렁였다. 백호는 은하표국에서 이미 호송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정파 무림의 요충지를 누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묵묵한 걸음걸이와 행동은 완벽한 표국 무사처럼 보였다. 살아있었구나, 곰 같은 녀석. 독고행은 즉시 정체를 드러내는 대신 군중 속에 몸을 숨긴 채 백호를 뒤쫓았다. 백호가 표행의 정비를 위해 잠시 저작거리 외곽의 한적한 창고 마당으로 향했을 때 독고행은 흑영신법을 펼쳐 찰나의 순간에 그의 등 뒤를 점유했다. 백호가 본능적으로 거대한 몸으로 날렵하게 뒤돌아서며 도끼를 휘두르려던 순간 독고행의 나직한 전음이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백호, 움직이지 마라. 나다. 백호의 거대한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비록 역체변환술로 인해 외양은 낯선 장안이었으나 독고행 특유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백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 서로의 생존을 확인했다. 백호의 눈빛이 강하게 흔들렸지만 독고행은 짧은 전음으로 오늘 밤 강남 외곽의 폐가에서 만날 것을 지시하고는 안개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혼자가 된 독고행은 강남 외곽의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당장 마교로 달려가 새작들의 목을 치고 싶은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의 자신은 강호의 정세를 더 파악해야 했고 무엇보다 하우문 분타 괴멸 과정에서 우연히 운용했던 자아신공의 묘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기다 앞으로 강호에서 활동할 때는 혈용마공을 드러내는 위험이 있었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독고행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마공과의 혼합을 생각했다. 정파나 마교의 고수들이 봤다면 죽으려고 하는 미친 짓이었으나 독고행은 별 다른 고민 없이 움직였다. 독고행은 몰랐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미친 생각인지. 다만 그리 어렵지 않게 하우문 분타에서의 경험으로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다. 독고행은 숲의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혈용마공의 검붉은 마기가 혈맥을 순행하며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 거친 흐름, 하우문 분타에 오기 전까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던 구결들을 정리해야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부쟁이만 검자복, 다투지 않으나 만자로의 검을 굴복시킨다는 화산파의 자아신공 묘리가 파괴와 사륙을 탐하는 혈용마공의 내력과 기묘하게 충돌하며 움직였다. 독고행은 하동하동 구결을 되뇌이며 노을이 움직이면 나 또한 움직인다는 구결을 자신의 마기를 자아의 이치로 정제해 나갔다. 마치 타오르는 불길 위에 서늘한 달빛이 내리는 듯했다. 완벽한 흐름이나 구결은 아니었지만 거칠게 날뛰던 혈용마공의 진기는 자아신공의 구결을 만나 한층 더 깊고 방대한 위력을 머금게 되었다. 정파의 위선적인 무공이라 치부했던 자아신공의 한 구결이 마도의 극기인 혈용마공과 어우러져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이하고 가공할 무위로 변모하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아신공과 혈용마공이 섞인 기운이 만들어졌다. 소리도 없이 뻗어나간 장력이 앞서 있는 거대한 참나무를 직격했다. 나무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자줏빛 연기에 휩싸인 듯하더니 찰나의 순간에 내부의 결이 모두 으스러져 고운 가루가 되어 흘러내렸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벽히 파괴되는 혈용마공의 파괴력과 자아신공의 구결이 스며든 가공할 위력이었다. 이제 그의 내력은 단순히 마교의 것이라 부를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무공을 만들었다. 이 기운이라면 마교의 안목 높은 고수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정체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었다. 정파의 무공으로 마공을 감추는 허물. 독고행은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산매에 들었다. 숲의 밤은 깊어갔고 그의 전신에서는 노을보다 짙고 피보다 어두운 기묘한 노을빛 잔개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백호와의 재회를 위해 몸을 날렸다. 그의 뒤로 자아의 빛을 닮은 검은 잔상만이 길게 남았다. 강남 외곽. 하우문 분타의 불길이 남긴 검은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조금 떨어진 숲속의 폐가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깨진 기와 사이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이 바닥의 먼지를 비출 때쯤 아무것도 없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교차했다. 독고행은 역체변환술의 요결을 역으로 운용하여 뼈마디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투박했던 장안의 얼굴이 허물을 벗듯 사라지고 서늘한 기계를 머금은 본래의 수려한 안색이 드러났다. 그의 앞에는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산에 백호가 서 있었다. 백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독고행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1년 전 독고행이 하우문 추격대에 쫓겨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백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었다. 은하표국의 낭인으로 잠입하여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에게 독고행의 사망 소식은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진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백호는 투박하고 커다란 손을 뻗어 독고행의 어깨를 꽉 쥐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단단하고 차가운 기운이 환영이 아님을 증명했다. 백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호쾌하면서도 젖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독고행, 내 놈이 정말 살아있었구나. 나는 내가 진정 그 까마득한 절벽 아래서 고기가 된 줄로만 알았다. 흑영대도 전멸하고 흑살대와도 연락이 끊겼을 때 나 혼자 표국에서 썩어갈 생각을 하니 밤마다 잠이 오질 않더군. 백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와 기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독고행의 생존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백호의 안광이 예리하게 빛났다. 독고행의 어깨를 쥔 손을 통해 전해지는 기운이 예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전의 독고행이 잘 벼려진 비수였다면 지금의 그는 거대한 심연을 품은 태산과 같았다. 백호가 경탄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내 놈의 기운이 어찌 된 거냐? 방금 전 느껴지던 그 압도적인 무위는 도저히 흑살대 시절의 그것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도대체 무슨 괴물을 만나고 온 것이냐? 독고행은 폐가에 무너진 석가래를 응시하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1년 전보다 훨씬 깊고 서늘했다. 그는 자신이 절벽 아래 계곡물에 휩쓸려 한 노부부에게 구조되었던 일과 그들이 정파의 칼날에 무참히 살해당했던 비극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에서 마주한 전대마두 흑혈마존과의 기연에 대해 털어놓았다. 혈영마교의 전대 교주이자 흑혈마존을 사부로 모셨다. 1년 넘게 그분 아래서 수련하며 혈영마공을 전수받았지. 지금 내 몸 안에 흐르는 것은 단순한 마기가 아니라 전대 천마임과 맞먹었던 혈영마공이다. 독고행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전신에서 검붉은 마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백호는 그 가공할 기운에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은하표국의 호송대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정파 고수들을 상대해왔으나 독고행이 내뿜는 이 기운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마도의 정수였다. 백호는 소름이 돋은 팔을 쓸어내리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동료의 강해짐이 자신의 일인 양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흑혈마존이라니 마교의 내전으로 사라진 전대고수를 사부로 모셨단 말이냐? 하하하, 독고행. 역시 내 놈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강해지는구나. 그 위선적인 화산파 놈들과 하오문 쥐새끼들이 내 놈의 이 기운을 알면 오줌을 지리겠어.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지만 독고행의 얼굴은 백호의 환희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뻐하긴 이르다. 백호, 하오문 분타에서 첩자 명단을 입수했다. 우리 흑살대 내부에 여전히 정파의 세작들이 암약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연무 장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군.
백호의 웃음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폐가 안에는 다시 차가운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지며 배신으로 얼룩진 흑살대를 향한 피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혈영마공의 핏빛과 자아신공의 신비로운 노을빛 기운이 뒤섞여 번뜩였다. 그는 무림맹의 첩자로 잠입한 단운을 떠올렸다. 이 복잡한 무림이라는 세장 속의 단운 역시 고립되어 있을 것이었다. 독고행은 이제 단순한 마교인이 아니었다. 정파의 비극과 마도의 절약을 동시에 품은 그는 마교를 갉아먹는 내부의 적들과 정파의 위선을 동시에 도려낼 냉혹한 심판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빨리 구독하세요. 제6막 무림맹의 심연, 흩어진 늑대들의 만남. 강남의 밤은 깊었으나 하움은 분탈을 태우고 남은 불씨의 기운은 여전히 습한 공기 속에 매캐하게 감돌고 있었다. 독고행은 폐가에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미 형체도 없이 타버린 하우문의 밀서였으나 그 안에 적혀 있던 배신자들의 이름은 그의 뇌리 속에 핏빛 낙인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종이는 재가 되어 흩어졌지만 그가 기억하는 이름 하나하나가 곧 그가 거두어야 할 목숨의 숫자였다. 연무 장로의 서늘한 얼굴과 그와 결탁하여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의 그림자가 독고행의 심연 속에서 일렁였다. 백호는 거구의 몸을 기둥에 기대고 서서 동료의 정적을 지켜보았다. 은하표국의 호송대장이라는 허울 좋은 자리를 지키며 보낸 1년의 세월은 그에게 인내와 침묵을 가르쳤으나 독고행을 마주한 지금 그의 내면에서는 억눌렸던 야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백호는 거친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쓸어내리며 나직한 전음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무림맹 본사는 지금 거대한 함정과 같다. 단운 그 녀석은 현재 본산 외곽의 요인 호송대에 배속되어 있는데 겉보기엔 요직 같지만 사실상 녀석의 일거수일투족이 정파 고수들의 감시하에 놓여 있는 셈이지. 독고행의 안광이 가늘게 떨렸다. 단운이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위태로운 생각이 들었다. 무림맹은 최근 내부 세작 색출을 명목으로 청이단이라 불리는 감찰단을 만들었는데 배경이 불분명한 낭인 출신 무사들은 최우선 감시 대상이었다. 단운이 비록 완벽한 위장술을 구사하고 있다 해도 정파의 끈질긴 의심은 독사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단운이 고립된 섬에 갇혀 있다면 내가 직접 그 섬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독고행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흑혈마존의 지도로 얻은 혈용마공의 방대한 내력과 화산파, 자아신공의 묘리가 그의 혈맥 속에서 정교하게 맞물리며 폭발적인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특히 자기부쟁, 이만검자복이라 불리는 자아에 잊히는 날뛰는 마기를 정화하고 숨겨주는 완벽한 장막이 되어주었다. 백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림맹 본산의 정무는 은하표국조차 함부로 넘지 못한다. 특히 이번 호송은 정파 무림맹의 군수 물자가 포함되어 있어 검문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아무리 내가 역체 변환술을 쓴다 해도 본산 내부의 도살인 노개들의 안목을 피할 수 있겠나? 독고행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그래서 사부님께 전수받은 역체 변환술의 크기가 필요한 것이다. 골격을 비틀고 길을 가두는 입마잠룡의 수법에 자아신공의 정순한 기운을 더 씌우면 그들은 내가 마교의 살수라는 사실은커녕 내공을 지닌 무인이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독고행은 즉시 폐가의 차가운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과정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뼈와 근육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지옥의 수련과도 같았다. 독고행이 내공을 운용하자 전신에서 뚜둑거리는 기괴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신의 진기를 칼날 삼아 골격의 마디마디를 자르고 근육의 결을 강제로 뒤트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마치 살아있는 채로
온몸의 가죽을 벗겨내고 뼈를 하나하나 다시 조립하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수시로 아득해졌으나 독고행은 입술을 깨물어 신음조차 삼켜냈다. 그의 뇌리에는 정파의 위선적인 칼날에 쓰러진 노부부의 모습과 배신으로 인해 피를 토하며 죽어간 도진 조장의 마지막 유언이 스쳐 지나갔다. 그 증오는 육체의 고통을 압도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다. 땀방울이 암석 바닥을 적시고 근육이 비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기운이 잦아들었을 때 폐가 안에는 수려했던 청년 독고행 대신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피부가 거칠게 일어난 평범한 인상의 낭인 무사가 앉아 있었다. 입마잠룡의 수법을 극성으로 끌어올리자 혈맥 속에 흐르던 핏빛 마기는 쉬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자취를 감췄다. 대신 자아신공의 요결이 만들어낸 노을빛 기운이 전신을 완만하게 순행하며 평범한 정파의 삼류 무인처럼 보이는 완벽한 허물을 완성했다. 백호는 독고행의 변한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정말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수법이군. 내 놈이 바로 옆에 있어도 흑살대의 살수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어. 흑혈마존이라는 분이 왜 전대마도로 불렸는지 알 것 같군. 준비는 끝났다. 백호, 내일 새벽 본산으로 향하는 군수 물자, 술의 행렬에 내 자리를 마련해라. 독고행의 목소리 역시 역체 변환 술의 영향으로 쉰 듯한 거친 장안의 음성으로 변해 있었다. 백호는 독고행의 눈빛에 서린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은하표국이 보증하는 임시 고용무사 명단에 내 가짜 신분을 끼워 넣어두지. 무림맹 본산의 보급로는 삼엄한 경계와 복잡한 암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대열에 합류하면 내가 주는 신호를 놓치지 마라. 두 사람은 다시 짧은 눈빛을 나누며 서로의 생존을 약속했다. 백호는 거구의 신형을 날려 어둠 속으로 먼저 사라졌고 독고행은 홀로 남아 타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다. 이제 은밀함의 시간은 끝났다. 강남의 하늘이 불길로 물들었던 것처럼 무림맹 본산 역시 그의 발걸음 아래 전율하게 될 것이다. 독고행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첩자 명단의 이름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다음 목표를 향해 몸을 날렸다. 밤의 장막을 가르며 이동하는 독고행의 신형 뒤로 자아의 빛을 닮은 검은 잔상만이 길게 남았다. 그의 심장은 이제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맥동하고 있었다. 위선적인 정의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그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무림맹의 거대한 성벽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단운과 배신자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인 연무 장로를 향한 피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강남의 지표면을 유령처럼 무겁게 짓누를 무렵이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는 폐부 깊숙이 축축한 한기를 불어넣었고 은하표국의 상징인 청색 깃발을 앞세운 거대한 술의 행렬이 비로소 무거운 몸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대의 나무 수레바퀴가 거친 흙바닥을 짓이기면에는 육중한 마찰음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파열음과도 같았다. 역체 변환술을 통해 광대뼈가 툭 붉어진 투박한 장안의 허물을 쓴 독고행은 행렬의 맨 뒤편에서 녹슨 창 한 자루를 지팡이 삼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밤새 노동에 시달린 고단한 낭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잠룡의 수법으로 심연 깊숙이 갈무리 된 그의 내면은 사냥감을 포착하기 직전의 늑대처럼 예리하게 깨어 있었다. 무림맹 본산으로 향하는 길은 정파 무림의 오만한 자존심을 과시하듯 넓고 정갈하게 닦여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을 지키는 무인들의 눈초리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행렬이 본산의 거대한 외곽 성문에 다다랐을 때 백호는 은하표국 호송대장의 위엄을 갖추고 선두에서 무림맹 무사들과 암호를 주고받았다. 은하표국이다.
이번 달 정기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왔다. 백호의 우람한 목소리가 거대한 성벽을 울리며 위압적으로 퍼져나갔다. 무림맹의 감찰무사들은 수레에 찜 칸을 날카로운 철찰로 하나하나 찔러보고 호위 무사들의 명단을 대조하며 소름 끼칠 정도로 삼엄한 검문을 이어갔다. 독고행의 차례가 되었을 때 한 젊은 무사가 독고행의 전신을 위아래로 훑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강호의 낭인이라기엔 기운이 너무 없군. 정말 무인이 맞나? 아니면 어디서 굴러먹던 불황자냐? 독고행은 변조된 쉰 목소리로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보시다시피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 창이나 휘두르는 삼류일 뿐입니다. 내공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없으니 날이 깨서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자아신공의 묘리를 극성으로 운용하여 체내의 기운을 완벽하게 흩트려 놓았다. 혈맥 속에서 소용돌이치던 강력한 진기들이 순식간에 평범한 범인의 것처럼 흐릿해졌다. 감찰 무사는 코웃음을 치며 독고행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어디서 이런 고물들을 데려왔군. 재수 없으니 얼른 들어가라. 완벽한 위장이었다. 독고행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채 성문을 통과했다. 성문 너머의 무림맹 본사는 화려한 전각들이 구름처럼 솟아있는 거대한 성역과 같았으나 독고행에게는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위선의 악취만이 구역질나게 느껴질 뿐이었다. 본산 내부에 진입한 후 독고행은 짐을 내리는 척하며 주변의 지형과 경비 병력의 교대 시간을 치밀하게 뇌리에 새겼다. 무림맹 본산의 밤은 정파의 권위를 상징하듯 고요하면서도 엄숙했다. 하지만 그 질서 정연한 침묵 아래에는 독고행만이 감지할 수 있는 거대한 위선의 파동이 음산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독고행은 숙소로 제공된 낡은 행랑채의 창틀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내성의 화려한 전각들을 응시했다. 낮에 멀리서 마주쳤던 단운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올랐다. 다행히 단운은 세작으로 의심받아 지하 감옥에 갇힌 상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무림맹의 정예, 무사인 호위대의 일원이 되어 주요 전각의 경비를 맡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단운 특유의 주도 면밀함과 냉철함이 위장 신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결과였다. 하지만 무림맹 내부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청의단의 감시는 단운의 입지를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다. 청의단은 무림맹 내부의 법도를 수호하고 세작을 색출하는 감찰 조직으로 그들의 수사망은 한 번 걸려들면 뼈까지 발라낼 정도로 집요하고 잔혹했다. 독고행은 품 안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자신의 기억 속에 핏빛 낙인처럼 박힌 명부의 이름들을 하나씩 되새겼다. 하우문 분타에서 확인했던 그 이름들은 극살대 내부의 정예들이자 전제 무림맹 본산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연무 장로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 배신자들이었다. 이제 우리를 물어뜯은 이빨들을 하나씩 뽑아낼 시간이다. 독고행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다시 한번 역체변환술을 운용했다.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낭인이 아닌 무림맹 본산을 순찰하는 하급 무사의 기색으로 자신의 외형과 기운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입마잠룡의 수법을 통해 혈용마공의 살기를 지우고 그 위에 자아신공의 묘리를 덧씌우자 독고행의 신형은 밤의 그림자와 완벽하게 동화되었다. 독고행은 오성의 경지에 이른 흑영신법을 펼쳐 소리 없이 행랑채를 빠져나갔다. 그의 목표는 내성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만검각이었다. 그곳은 무림맹의 주요 병장기와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자 명부에 적혀있던 배신자 중 한 명인 흑살대 출신 세작진무가 경비 조장으로 있는 장소였다. 어둠 속을 가로지르던 독고행의 신형이 만검각의 지붕 위에 깃털처럼 내려앉았다. 아래쪽 연무장에서는 단운이 거느린 호위대의 일원이 횃불을 들고 규칙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단운은 창을 꼬나쥔 채 날카로운 안광으로 주변을 훑고 있었으나
역체변환술로 완전히 허물을 바꾼 독고행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저 본능적으로 지붕 위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기척의 눈썹을 실룩거렸을 뿐이다. 독고행은 단운의 예민한 감각에 감탄하면서도 입마잠룡의 수법을 극성으로 끌어올려 자신의 존재감을 공기 속으로 지워버렸다. 단운이 거느린 순찰대가 전각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며 만검각 주변의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찰나의 틈이 생겼다. 독고행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람처럼 지면으로 내려앉았다. 찰나의 순간 만검각 후원의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밖으로 걸어 나왔다. 투박한 외모와는 달리 눈빛에 탐욕이 가득한 사내, 바로 진무였다. 그는 과거 흑살대에서 수련했던 자였으나 현재는 연무 장로의 명을 받고 무림맹의 주요 물자를 뒤로 빼돌려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진무는 주변을 살피며 품 안에서 작은 비단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서 영약 특유의 짙은 향취가 풍겨나왔다.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할 때 독고행의 신형이 유령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밤중에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가? 독고행의 목소리는 역체 변환술로 인해 쉰 듯한 낯선 중년 사내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진무는 경악하며 품속에 주머니를 숨기고 허리춤에 검을 뽑아 들었다. 어떤 놈이냐? 감히 만검각의 경비 조장 앞을 가로막다니. 죽고 싶은 게냐? 진무는 눈앞의 장안이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비리를 목격한 운 나쁜 하급 무사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진무는 입막음을 위해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다. 흑살대 출신다운 날카롭고 변칙적인 검기가 독고행의 목을 노리고 사납게 쇄도했다. 하지만 독고행은 검끝이 닿기 직전 흑영신법 영보를 펼쳐 잔상만을 남긴 채 진무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내 놈의 검로는 여전히 조잡하군. 흑살대에서의 수련을 헛되이 보낸 모양이구나. 독고행의 서늘한 조롱과 함께 그의 손바닥이 진무의 가슴팍을 향해 전광석화처럼 뻗어나갔다. 혈영마공의 검붉은 진기와 자아신공의 자줏빛, 기운이 융합된 기야구도 파괴적인 장력이 폭발했다. 쾅! 진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수척을 날아가 차가운 석벽에 처박혔다. 그는 가슴뼈가 으스러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반격하려 했으나 독고행의 무거운 발길질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하여 검을 저 멀리 날려버렸다. 독고행은 무너진 진무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차가운 벽으로 밀어붙였다. 진무는 공포에 질려 눈을 부라리며 가쁜 숨을 내뱉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무림맹에 이런 음독한 마공을 쓰는 자가 있을 리 없다. 정체가 뭐냐? 독고행은 대답 대신 그의 혈도를 제압하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 놈이 연무와 결탁하여 동료들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얻은 영달의 끝이 여기라는 사실만 기억해라. 독고행의 안광이 자줏빛으로 번뜩이며 진무의 정신을 짓눌렀다. 연무 장로가 현재 혈마심 조각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 무림맹, 매부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가? 독고행의 추궁에 진무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버텼다. 독고행은 냉소하며 진무의 팔을 우악스럽게 꺾어버렸다. 콰드득. 뼈가 가루로 으스러지는 소음이 적막한 후원을 메웠다. 거짓을 말하거나 침묵할 때마다 내 놈의 뼈를 하나씩 가루로 만들어주마. 아직 꺾을 뼈는 많이 남았다. 극심한 통증에 진무의 눈이 뒤집혔다. 독고행은 혈용마공의 음독한 진기를 진무의 혈맥으로 흘려보내 신경을 하나하나 난자했다. 고통에 굴복한 진무는 결국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보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무림맹 본산 서편, 지하 비밀서고, 그곳 깊숙한 곳에 재무당주 조천이그의 비밀 밀실이 있다. 오늘 거래하는 자는 연무장로,
제발 살려줘. 정보를 얻어낸 독고행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다. 연무가 정파의 최고위직인 집행이사와 결탁하여 혈마심 조각을 이용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독고행은 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내가 한때 자신의 동료였던 독고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저 정파와 마도의 기운을 동시에 다루는 정체 모를 괴물에게 처참하게 단죄당한다는 공포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독고행은 진무의 시신을 어둠 속 배수로에 밀어 넣어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와 핏자국을 털어내며 다시 평범하고 비굴한 하급 무사의 기색으로 돌아왔다. 이때 멀리서 단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란을 감지한 단운이 호위대를 이끌고 후원으로 신영을 날려왔다. 독고행은 단운과 눈이 마주쳤으나 여전히 아무런 기색도 내비치지 않은 채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이 늦은 시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호위 대장님, 만검각 뒤편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 같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니 심려 마십시오. 독고행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단운의 곁을 빠르게 지나치려 했다. 단운은 독고행의 어깨를 붙잡으려다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이 낯선 무사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분명 평범한 삼류였으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노을처럼 은은하면서도 피 비린내 섞인 묘한 잔향이 공기 중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단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독고행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지만 역체변환술의 완벽한 허물을 뚫지는 못했다. 조심해라. 요즘 본산 내부에 쥐새끼들이 많으니 각별히 경계하도록. 단운의 짧은 경고의 독고행은 속으로 쓴 웃음을 지으며 멀어져 갔다. 단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이름을 부르며 마주할 날은 배신자들의 목이 모두 거두어진 뒤가 될 것이다. 무림맹 본산의 밤은 여전히 깊었으나 독고행은 마교의 배신과 정파의 위선, 그들의 행태에 복수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혈마심 조각이 보관된 비밀서고, 그곳이야말로 배신자 연무를 물어뜯고 독고행이 진정한 흥랑으로 거듭날 시작의 장소였다. 독고행은 다시 한번 자색의 안개를 닮은 잔상만을 남긴 채 본산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신형을 날렸다. 그의 뒤로 불어오는 밤바람에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피 냄새가 짙게 실려 있었다. 비밀 서고의 시면, 드러나는 혈마심의 그림자, 진무의 시신이 차가운 배수로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자 독고행의 눈빛은 북해의 빈궁보다 더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진무의 부서진 정신에서 무림맹의 금단 구역인 비밀서고, 심층부로 향하는 은밀한 경로와 암호를 뜯어낸 상태였다. 독고행은 자아신공의 묘리를 극성으로 운용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노을빛 안개처럼 희미하게 지워버렸다. 흑혈마존에게 전수받은 혈용마공의 정수가 자색의 정순한 기운과 맞물리자 그의 신형은 이제 바람조차 가르지 않고 공간의 틈을 유영하는 무형의 환영이 되어 전각의 지붕 위를 소리 없이 가로질러 나갔다. 무림맹의 비밀서고는 본산 서편, 천길 낭떠러지, 절벽을 등진 채 요새처럼 육중하게 솟아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기록 보관소가 아니었다. 정파, 무림의 유구한 비급과 무림맹이 감추고 싶은 온갖 추악한 치부가 금단의 서적들과 함께 잠든 거대한 강철의 금고였다. 독고행은 진무가 실토했던 소고, 외곽의 복잡한 기관들을 자아신공의 내공으로 하나하나 무력화시키며 환기창을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입마잠룡의 수법으로 전신의 마기를 골수 깊숙이 가둔 덕분에 소고, 입구를 지키는 무사들의 귀신 같은 안목조차 공기 중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지 못했다. 서고의 심층부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먼지로 무겁고 습해졌다. 독고행은
전방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을 포착하고 즉시 거대한 서책장 뒤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저 멀리 은은한 유등 불빛이 일렁이는 지하 밀실에서 두 사내의 나직하면서도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명은 흑살대의 배신자이자 동료들의 피를 판 연무 장로였고, 다른 한 명은 무림맹의 막대한 자금을 주무르는 재무당주 조천익이었다. 조천익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숨기지 못한 채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붉은 조각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조각에서는 핏빛과 같은 불길한 광채가 스며나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하북 팽가에서 수많은 인명을 제물로 바쳐 탈취했던 혈마심의 조각이었다. 연무 장로, 이 작고 불길한 조각 하나가 가진 힘이 정말 그 정도란 말이오? 조천익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힘에 대한 갈망과 본능적인 공포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연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가늘게 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재무당 주님, 이것은 단순한 마도의 유물이 아닙니다. 전대 천마의 파괴적인 정수가 응축된 결정체지요. 이것만 있으면 무림맥 내에서 당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반대파들을 소리 소문 없이 숙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맥을 이 마기에 미세하게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주와 인마로 위장하여 폐인으로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요. 조천익은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턱수염을 만지며 은밀하게 말을 이었다. 좋소. 내가 무림맹의 재력을 동원해 당신이 마교의 기반을 흔들고 찬탈하는 것을 돕겠소. 하지만 지금의 천마교주가 그리 만만한 인물은 아니지 않소? 도단의 무의가 하늘을 찌른다고 들었소만. 연무의 안색이 찰나의 순간 어둡게 일렁였다. 현재 천마교주의 천마신공은 이미 5성을 넘어 6성 사이의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완전한 천마신공은 아니나 그 무의는 무림맹주와 정파의 이름난 장문인 한두 명이 더 합세하여 합공을 펼쳐야 겨우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가공할 수준이지요. 단신으로 일개 명문 정파를 멸문시킬 수 있는 괴물입니다. 하지만 이 혈마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파의 힘으로 교단의 외곽을 무너뜨리고 조각의 정수로 내가 직접 천마의 자리에 앉는다면 무림의 역사는 당주님과 저희 손에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독고행은 서책장 위에서 그들의 추악한 밀담을 들으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정파의 최고 위층과 결탁하여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하고 마교를 통째로 삼키려는 연무의 야심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조밀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전대 마두의 유물인 혈마심이 더럽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때였다. 서고 천장에 정교하게 매설된 미세한 기척 감지 기관이 독고행의 순간적인 살기를 포착했다. 잉잉거리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밀실의 강철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고 서고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다. 침입자다. 쥐새끼가 숨어들었다. 조천익의 고함과 함께 서고 내부에 숨겨진 비밀 통로에서 청이단 정예의 무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독고행은 더 이상 모습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직감했다. 그는 품 안에서 녹슨 창 조각을 꺼내 들고 자아신공의 진기를 폭발시켰다. 전신에서 눈부신 자주빛 기운이 용트림하며 뿜어져 나와 서고의 깊은 어둠을 단숨에 밀어냈다. 그는 흑살대의 마공 대신 화산파의 정순하고도 도도한 이치를 담은 매화검법을 장법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감히 무림맹의 성욕을 침범하고 재무당주님을 노리다니! 내 놈의 사지를 찢어 발기겠다! 조천익의 명을 받은 청이단 절정고수 수 3명이 검기를 뿜으며 삼각 대형으로 쇄도했다. 독고행은
자아신공의 핵심 요결인 자기부쟁 이만검자복의 이치를 운용했다. 자줏빛 기운은 억지로 맞서지 않았으나 쇄도하는 세 명의 검기를 유연하게 흩트려 놓으며 도리어 그들의 공격 궤도를 서로 엉키게 만들었다. 쾅! 자줏빛, 진기가 장렬하며 고수들의 신형이 거대한 서책장 사이로 처박혔고 수백 권의 비급이 눈꽃처럼 흩날렸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밀실의 문을 박차고 나온 조천익이 재무당주의 위력적인 황금강기를 뿜어냈고 연무 역시 배신자의 음독한 마기를 손끝에 모으며 합공을 펼쳐왔다. 두 절정 고수의 파상공세는 서고의 바닥을 들어 올릴 만큼 위력적이었다. 독고행은 이들의 합공을 정면으로 상대하기엔 자신의 공력이 아직 부족함을 깨닫고 빠르게 도망을 결심했다. 여기서 흑영신법을 썼다가는 마교의 신분이 드러날 터였다. 그는 자아신공의 또 다른 극이인 하동하동을 시전했다. 노을이 번지면 나 또한 움직인다는 그 묘리대로 독고행의 신형은 수십 명의 경비병 사이를 붉은 안개처럼 흐릿하게 통과해 나갔다. 연무가 쏜 음독한 지풍이 그의 잔상을 꿰뚫었으나 본체는 이미 서고의 천장 대들보를 밟고 환기창을 향해 솟구친 뒤였다. 화산파의 매화장법이라니. 하산의 늙은 노괴가 보낸 새작인가? 조천익의 분노 섞인 외침이 등 뒤를 때렸다. 서고를 탈출하여 외성벽으로 치달리는 독고행의 뒤로 수백 개의 화전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본산 전체가 깨어나 횃불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흑영신법과 화산의경 묘화산 경공을 섞어 순식간에 외성곽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을룡장창을 비껴 쥔 금이오이대의 단운이었다. 단운은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안광을 번뜩이며 장창을 고쳐 잡았다. 그는 눈앞에 투박한 장안이 낮에 마주쳤던 그 평범한 낭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저 무림맹의 성역을 침입한 고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다. 무림맹 서구까지 침범하다니. 그에 걸맞게 너의 목을 거두어 주마. 단운의 창끝에서 정순하면서도 파괴적인 은빛 강기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다. 독고행은 이를 악물었다. 단운은 동료였기에 죽일 수도, 그렇다고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를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주되 적당한 부상을 입히고 도망쳐야 했다. 독고행은 자아신공의 내경을 장창의 흠 속에 박아 넣으며 단운의 창결 속으로 파고들었다. 비어있되 노을은 만물을 덮는다. 독고행의 손바닥이 화산파의 매화장법을 흉내내며 단운의 왼쪽 어깨를 스쳤다. 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단운은 독고행의 강력한 자아진기에 밀려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났다. 단운은 신음하며 창을 성벽 바닥에 박아 겨우 중심을 잡았으나 그의 어깨에는 이미 자줏빛 혈흔이 벨 정도로 중상이 새겨졌다. 단운의 눈에는 경악과 의구심이 서렸다. 화산의 매화장법. 자신이 아는 일반적인 화산파 매화장법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한 파괴력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기운의 근원은 분명 자색의 정순한도가 내공이었다. 독고행은 단운에게 상처를 입힌 미안함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성벽 아래에 짙은 숲을 향해 신형을 던졌다. 등 뒤로 수십 명의 추격 명령이 들려왔지만 이미 그는 흑영신법 영보의 보법을 펼쳐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녹아든 뒤였다. 독고행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은하표국의 낭인 숙소 지하 배수로를 통해 잠입했다. 그는 전신의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피로를 억누르며 다시 한번 지옥 같은 역체 변환수를 실행했다. 무림맹 무사의 위장 기운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광대뼈가 툭 붉어진 원래의 투박한 표국낭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생사를 찍고 뼈를 하나하나 망치로 때려 맞추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다. 독고행은
이불 끝을 입에 물고 신음을 삼키며 뒤틀린 골격을 재조립했다. 마침내 모든 과정이 끝나고 평범한 삼류, 무인의 내공 수치로 돌아오자 그는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옷을 급히 숨기고 깊은 잠에 든 척 침상에 몸을 던졌다. 잠시 후 숙소의 문이 거칠게 부서질 듯 열리며 청이단 무사들이 들이닥쳤다. 전원 기상, 세작이 침입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독고행은 눈을 비비며 멍청한 표정으로 일어나 앉았다. 무사들은 독고행의 맥을 짚고 전신을 훑었으나 거기에는 내공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지치고 무능한 삼류낭인의 기색만이 가득했다. 이놈은 낮에 봤던 그 고물이군. 이런 놈이 서고를 털 리가 없지. 이상 없다. 다음 방으로. 청이단이 물러가고 문이 닫히자 독고행은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그의 어깨는 거친 숨으로 요동치고 있었고 침상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비밀 서고에서 독고행과 맞붙었던 연무와 조천이 그리고 부상을 입은 단우는 이제 무림맹 내부에 화산파의 절대 고수가 침입했다고 철저히 믿게 될 것이다. 독고행은 단운의 어깨에 입힌 상처를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웠지만 이것이 그를 지키고 배신자들의 심장부로 파고들기 위한 유일한 희생임을 스스로 되새겼다. 연무의 찬탈 야욕과 재무당주 조천익의 위선 그리고 오성과 육성 사이를 넘나드는 현 천마교주의 압도적인 무위 적들의 거대한 실체가 눈앞에 드러날수록 독고행의 칼날은 더욱 서늘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살수가 아니었다. 위선으로 점철된 무림맹의 심장부를 도려내고 혈마심 조각을 회수하여 진정한 마도의 주인으로 거듭날 흥랑의 야심이 자색의 안개 속에서 고요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빨리 구독하세요. 7막에서는 재무당주와 화산파의 갈등과 화산파 장문인의 내적 불안감, 고심 등으로 시작됩니다. 독고행의 험난한 과정을 우리 같이 응원하고 함께하세요.